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며 집권 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오늘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립니다. 중국은 각종 최신 무기들을 대규모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소환했습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보름이 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민 대피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5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1호 열차. 예상보다 늦은 오후 5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삼엄한 교통 통제 속에 김 위원장과 수행단을 태운 차량 행렬은 VIP 통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변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베이징역 앞엔 2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경찰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철로가 내려다 보이는 주변 성곽길도 통제됐습니다. 김정은의 5번째 방 중 첫 행선지는 최근 개축 공사를 마친 주중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이후 숙소인 갸오이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공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О боевом братстве, доверие и взаимовыручка в новую эпоху. Мы были всегда вместе тогда, мы остаемся вместе и сейчас. 북중러 정상은 이번 열병식 때 처음으로天安门 방로에 나란히 서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개별 회담도 차례로 이뤄질 거란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도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다자 외교 무대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 구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베이징역에서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간부들의 영접을 받는 김정은 위원장 뒤로 딸 주애의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 도착 4시간 만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이 해외 일정에 딸을 대동한 건 처음입니다. 반면 과거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3차례 동행했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리 여사와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이번 방중에 동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는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주애에게 맡긴 겁니다. 상당한 모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간 걸로 보면 후계 구도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3년 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주애는 김 위원장의 민생, 군사 행보에 잇따라 동행하며 위상을 키웠습니다. 지난 5월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하며 처음 외교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자 외교 무대에 아버지와 동행하고 얼굴을 알리면서 차기 북한 지도자로서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역엔 왕이 부장 말고도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나와 김 위원장 부녀를 국빈급으로 환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확인된 일정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뿐입니다. 일단 북중러 3자 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김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는 것 외에 특별히 확인된 일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 개별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러시아 측이 정상회담을 거론한 가운데 주최국 중국과의 만남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중러 3자가 만나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사상 첫 3자 회담이 열릴 경우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경우 1965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등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중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중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 몽골과의 3자 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很高兴在北京主持中俄蒙三国元首第7次会晤，总结三方合作成果，擘画未来合作方向。 한국에서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자리가 떨어져 있어 대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립니다. 열병식은 7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각종 최신 무기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빈을 영접한 뒤 개막선언과 시주석 연설 등 본격적인 열병 행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시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天安门 성루에 나란히 서는 모습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 행사의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은 시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각 부대가天安门 광장을 행진하는 분열식 등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70분간 진행됩니다. 열병식은 시주석이 베이징 창안제 정렬한 군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며 사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45개 부대가 참여하는 분열식에서는 각 부대가 네모꼴 형태의 진영을 이뤄 차례로天安门 광장을 행진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신 무기를 선보이는 장비 대열이 가장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차세대 무기를 집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 41,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 17과 21, 열병식 예행연습에서 공개된 초대형 무인 잠수정 AJX-002 등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공중에서는 미국 F-35 스텔스기에 대항하는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와 AI 기반의 스텔스 무인 공격 드론 페이훈 97도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됩니다. 열병식이 끝난 뒤 정오에 리셉션이 열리고 저녁 8시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연 등이 어우러진 만찬이 진행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명품 장신구들을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려나왔습니다. 이 회장의 청탁으로 고위공직에 발탁됐다는 의혹을 받는 맞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로 취재진 앞을 지납니다.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쏟아진 질문에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목걸이 선물 사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4시간쯤 뒤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의 청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기용되는 혜택을 받다고 의심받는 당사자입니다.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김건희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처음엔 빌린 거라고 했다가 특검 조사에선 모조품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도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바꿔치기 의혹이 짙은 상황. 이 회장은 자신이 선물하면서 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는 자수서를 냈습니다. 김 씨에게 돌려받아 보관하던 진품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자수서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게 선물한 경위와 구체적인 청탁 내용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를 상대로도 청탁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 임명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서울과 대구에 있는 추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회관, 지역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동네 편의점 드나들듯 압수수색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벌하려면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까지 필요하다고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국민의힘 아침 회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추경호 의원 집도 모자라 당직자 자택까지 들이닥쳐서 얻을 게 도대체 뭐냐며 무소불위의 막무가내 특검이 야당 탄압을 넘어 말살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특검이 당의 모든 자료가 모인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 당사를 동네 편의점 드나들듯 하고 있다는 날선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고 폭주를 하고 무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왜 자꾸 특검을 들여보내주느냐고 항의했고 냉랭함은 마침 예정됐던 장동혁 대표와 우원식 의장 상견례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압수수색만큼은 신중히 해달란 메시지를 의장이 공식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원칙대로였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좀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국회의장이 나서서 수사를 막아라 하는 거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고. 민주당은 압수수색 관련 언급은 아낀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당시 CCTV로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추잡스럽다, 오만방자하다, 특검이 너무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화가 났다는 노골적인 감상평에 더해 CCTV 대국민 공개를 위한 군불도 뗐습니다. 여기에 강경파 위주로 나오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원내대표가 힘을 실었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란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지귀현 부장판사 등 법원이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여기에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을 이번 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등 여의도를 겨눈 특검 전국도 장기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여성 최다선인 추미애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현실화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내란과 독재 등 독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선 추미애, 5선 나경원 의원이 마주한 정기국회 첫 법사위는 두 다선의 악수로 시작했지만 곧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간사 없이 법사위 어떻게 진행하는 무슨 얘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 간사 선임한 건을 상정하지 않고 법사 소위원회 위원까지 자의적으로 인선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한 정말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6년째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점을 내세우며 추 위원장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해 충돌은 없는지 강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에서 재고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나 의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부터 법무장관까지 버젓이 역임했다고 맞받았지만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여당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유 등을 캐물으며 내란 앞잡이를 법사위 간사로 둘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여야 충돌 과정에서 일종의 초선 무시 발언이 나와 설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법여권은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독단적 진행에 항의하며 단체 퇴장했습니다. 국회 관례상 교섭단체의 간사 선정을 막는 건 꽤 이례적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 대화 자체가 없는 현재 대치 정국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제 정기국회 막이 올랐는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제도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 0.6%에서 얼마나 달라질지가 관심인데요.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도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40년간 국가 재정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장기 재정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번 2020년 2차 전망 당시 정부는 오는 2060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81.1%가 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저출산과 확장 재정 속에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한 세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과 출생 현황 자료를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를 거듭 실감할 수 있는 통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산업 AI 엑스포가 코엑스 마곡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롯데카드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지난달 중순 사흘간 이어져 두 차례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건 보름도 더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만약 카드 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롯데카드가 처음 해킹의 흔적을 확인한 최초 인지 시점은 지난 31일 정오쯤입니다. 다음 날 금감원 신고까지 신속하게 마쳤지만 이미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열흘 하고도 일주일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초 해킹 시도가 이뤄진 건 지난달 14일 저녁 7시 21분쯤이었습니다. 이후 정보 유출 시도는 16일까지 4회간 이어졌고 실제 14일과 15일 하루 한 차례씩 2번 온라인 결제 서버를 경로 삼아 내부 정보 등 파일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16일 마지막 해킹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유출된 내부 정보만 1.7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는 고객 결제 관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보고에서 롯데카드에서 반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반출에 실패한 파일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내역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도 금감원에 제출한 향후 계획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신고를 받고 하루 만에 금융보안원과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관계부터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롯데카드의 전용 콜센터 설치 등 비상 대응을 주문하고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960여만 명 고객 정보를 가진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실제 이뤄졌을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KT와 LG U+가 해킹을 당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두 회사의 침해 사고가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해킹 단체가 국내 통신사와 정부 기관을 공격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관 합동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나온 KT 서버 파기 의혹과 관련해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실이라면서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파기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온라인 정보 도용 신고 건수가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반기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2022년 473건 대비 약 2.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고는 디도스와 랜섬웨어, 해킹 등으로 예스24, SGI 서울 보증 사례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대한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상기후가 이어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에 그쳤습니다. SK텔레콤의 통신료 감면의 영향인데요. 통신료 인하가 없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된 지난달. 채소와 과일에 고등어, 남는다는 쌀까지 안 뛰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승폭이 9달 만에 최저로 석 달 만에 1%대 상승률입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 통신요금을 깎아준 영향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요금이 50% 떨어지자 공공서비스 물가가 3.6% 내려가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통신요금이 같았다면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그 휴대전화료 부분은 하락을 제외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제외했을 때는 대략 제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 계산해 보면 2.3%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어 13.6% 등 수산물이 7.5% 올라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가 9.4%, 국산 쇠고기도 6.6% 올라 모두 3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김치 15.5%, 커피 14.6% 등 가공식품이 4.2% 상승했고 외식 물가도 3.1%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 안팎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딴 정부 대책에도 서민이 가장 고통받는 먹거리 물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함께 참석한 뒤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언론들은 중국이 공개할 신무기와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연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양자 수준에서 계속 대화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건 2024년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6천 명을 3차로 파병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은 전쟁 상황을 논의하며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언론도 북러 정상의 방중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북한 김정은이 후계자 가능성이 있는 딸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딸에 대한 설명과 추측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숨겨온 무기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미 국방부 관계자들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정부 차원에서는 열병식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 가운데에는 친러 성향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유일하게 참석하는데 열병식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과 공조를 다졌습니다. ценим ту независим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которую проводите вы и ваша команда, в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서 우방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 4차례 중국 방문 당시 여러 차례 경제와 과학 분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의 경우 일단 열병식 참석과 다자 외교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른 시차례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을 방문한 건 2018년 3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일정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핵심이었지만 별도로 중국 국가과학원을 둘러봤습니다. 핵물리, 우주공간, 농업, 에너지 등 자연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석 달 뒤 3차 방문 때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청과 교통지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듬해 1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4차 방문 기간엔 첨단 기업들이 밀집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찾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습니다.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연이은 시차례 의미는 퇴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다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이번엔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열병식 참석이 목적이고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만큼 정상회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의 민심까지 고려해 경제 시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기대하는 것들이 대규모 경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약간 개혁개방 제스처를 취할 필요도 있고 그러려면 제약회사 같은 제약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생산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은 있죠.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김일성 전 주석과 관련된 유적지나 전시회를 찾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스 분야 등 대규모 협력을 약속하는 문서 20여 건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중국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가스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기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열고 밀착을 과시했고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는 않은 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등에 대한 폭파 위협글이 또다시 등장한 가운데 허위 여부를 판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서 시민 대피는 없었습니다. 위협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범행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백화점 이용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경찰 특공대와 소방관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오후 3시 20분쯤 신세계 면세점과 일부 백화점 SNS 계정에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처음 느꼈을 때는 이제 합동 훈련을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주위의 상황이나 보니까 좀 그런 훈련은 아닌 것 같고. 경찰은 인천공항 1, 2터미널 면세점과 백화점 명동 본점, 영등포점 등에서 즉각 수색에 나섰지만 지난달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라 이용객을 막거나 대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기 전에 실제 테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단계적으로 조치하기로 한 만큼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출동 직후에는 일부 출입 자제 요청이 이어지며 백화점 영업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폭탄 테러 의심 연락을 받아서 진입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는 서울 개포동의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주택 6채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구룡산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소방은 한때 담당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농기계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개 동이 모두 탔고 경기 광주시에 있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곤지암 2터널에서도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완전히 타는 등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현역 육군 장교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장교는 소총과 실탄을 무단 반출해 대구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총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도심 호숫가 산책로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감식 장비를 든 군과 경찰 수사관들이 조사를 벌입니다. 새벽 6시 20분쯤 산책하던 시민이 이곳에 쓰러져 숨진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육군 직할부대 소속의 현직 장교였고 사복 차림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총 한 자루와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장교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소속 부대에서 들고 온 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군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약 50km, 차로 1시간 거리를 오는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도심까지 총을 가져온 겁니다. 수성모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인 만큼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총기 반출 그 여부까지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군은 수사기관과 함께 총이 부대 밖으로 반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술에 취해 둔기로 60대 아버지를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정적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BJ가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 화장품 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해 1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비함정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SNS에 가짜 조건 만남 사이트 광고를 올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가 8,000명 가까이 수련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 갈등 이전의 76% 수준으로 전공의 인력이 채워진 건데 필수 의료와 지역 병원의 경우 여전히 빈자리가 컸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2,500여 명으로 지난해의 18.7%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전공의 없는 병원이 최근까지 뉴 노멀로 굳어진 건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통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의정 대치가 마무리되면서 7,984명이 한꺼번에 수련 현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60% 가까이 충원됐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3%였지만 비수도권은 53.5%로 정원 절반을 겨우 채우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또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의 전공의 복귀율은 90% 안팎에 달했지만 소아 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은 한참 모자라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복귀로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 규모는 지난해 초에 76.2%로 회복됐습니다. 사실상 의정 갈등 종식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필수 과목에 지역으로 갈수록 쪼그라드는 전공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고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상당수가 복귀해 의료체계가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와 투자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증거 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각각 배임과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투자운용사 대표 민모 씨와 IMS 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주요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기아를 상대로 시즌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승리에 운이 따르지 않던 류현진이 7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하면서 시즌 7승째를 따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류현진은 5회까지 단 1실점. 3회 윤도현에게 초구로 빠른 볼을 던지다 한 점을 내준 걸 빼면 큰 위기 없이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4회까지 3안타를 꽁꽁 묶여있던 하나 타선은 5회부터 폭발했습니다.
노시환의 석점 홈런 등으로 대거 7점을 뽑아냈습니다. 6회에도 이재원의 투런포 등으로 6점. 하나는 6회 교체된 문현빈을 제외하고 선발 8명의 타자가 멀티히트를 기록해 21대3.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며 3연패를 탈출했습니다. 7회 홈런 하나를 더 때린 노시환과 장타 2방을 날린 이재원이 나란히 4타점. 김태현은 8회 싹쓸이 2루타를 포함해 5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모처럼 타선의 지원을 듬뿍 받은 류현진은 7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해 시즌 7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패를 끊을 수 있게 되어서 기분 좋은 게 좀 2배가 되는 것 같고 이 분위기 이어가지고 또 연승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두 LG는 롯데의 막판 추격을 3대2로 뿌리쳤습니다. 8회 오지환의 희생타로 3대0을 만든 LG는 9회 마무리 유영찬이 흔들리며 원아웃 만루 위기를 맞았습니다. 롯데는 김민성의 2타점 적시타에 이어 만루 기회를 이어갔지만 노진혁과 이호준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5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주원이 홈런과 2루타 등으로 3안타 2타점 올린 NC는 KT의 9대4 역전승을 얻었고 고명준이 4회 결승 홈런 날린 SSG는 키움을 6대1로 꺾고 3위를 지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등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새로 짓거나 고친 휴게시설이 1,400여 곳에 달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 노동자들이 휴게실로 쓰던 지하실 공간입니다. 벽 곳곳에 곰팡이가 있고 창문이 없어 환기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입주민과 협의해 지난해 지상에 새 휴게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여름에 더웠고 할 때 에어컨이나 모든 게 좀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 추울 때 바닥이나 온풍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고향의 한 아파트에서도 청소노동자 휴식 공간을 바꿨습니다. 기존 휴게실은 마주보고 앉으면 무릎이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호텔 같아. 지금 호텔 너무 편하고 진짜 편하게 잘 수 있고 거기는 늦게 4시, 3시 사도 이렇게 배를 못 뻗어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밥도 서로 상도 못 놓고 무릎 위에 마주 앉아서 먹을 정도 있다 보면 알지만 이런 상황인데 좀 개선해 드리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민원을 한번 내자고 해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50곳의 아파트 휴게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지상으로의 이전 그리고 샤워실, 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경기도가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392곳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이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함께 2025 팩트체크 세계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재단이 4년째 열어온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국제 규모로 확대해 해외 30여 개 기관, 대학과 국내 300여 개 대학 학회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만 18세 이상이면 국내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로 열대야는 없지만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도, 청주 21.3도, 여수는 2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